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한국 대표팀이 H조 1차전 우루과이전 0대0 무승부에 이어 2차전 가나전 2대3으로 석패했습니다. 두 경기 모두 한국 정말 좋은 경기 펼쳤어요. 역대 월드컵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지배력과 주도하는 축구, 그리고 상대보다 훨씬 더 공을 많이 갖고 상대 지역에서 플레이를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주인공이 된 축구를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 수많은 기회 창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 경기 모두 이기지 못했는데요. 영국 공영방송 BBC에서 매치 오브 더 데이 제작진이 이번 월드컵을 중계하면서 한국 대표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분석하는 콘텐츠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레전드들, 그리고 영국 축구를 대표하는 레전드들이 직접 출연해서 본인들의 선수 생활의 경험을 살린 정말 전문적인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가나의 경기에서는 두 골을 기록한 조규성 선수가 화제가 됐습니다. 현지 중계에서도 경기가 끝난 이후 두 골을 넣고도 아쉽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한 조규성 선수의 이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크게 조명하기도 했는데요. 조규성 선수가 우루과이와의 경기 교체 출전했을 때 약간 꽃미남 외모 때문에 세계적인 관심이 됐지만 이번 가나와의 경기는 선발 출전해서 두 골을 폭발시키면서 본인의 축구 실력으로 또 한 번 더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한국과 가나의 경기는 아프리카 축구의 이제 전문가로서 코트디부아르의 레전드였던, 또 첼시의 레전드였던 디디에 드로그바가 출연해서 한국의 경기력, 특히 조규성 선수의 플레이에 대해 찬사를 했는데요. 어떻게 한국과 가나의 경기 분석했는지, 한국의 좋았던 장면, 그리고 실점 장면에서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분석한 내용들 지금부터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반전이 끝나고 났을 때 한국이 좋은 경기를 했지만 가나가 이제 반등에 성공했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드로그바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이 정말 강한 하이라인 프레스, 전방 압박을 펼치면서 몰아쳤고 가나가 오히려 밀렸는데 대단한 반격을 했다. 한국의 조직력이 대단히 좋았는데 이 골이 경기를 바꿔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이 경기를 주도하고 있었지만 가나가 한 방 한 방 때리는 신속한 그런 속공과 세트피스로 분위기를 바꿨다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BBC의 진행자도 첫 25분 동안 경기 초반에 득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 팀은 한 팀밖에 없었고 그 팀은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의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번 경기 한국 가나전 분석은 디디에 드로그바뿐 아니라 토트넘의 레전드이자 또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경기를 많이 분석하고 있는 저메인 지나스, 그리고 프랑스의 전 여자 대표 선수인 로라 조지스가 출연했는데 로라 조지스도 이제 스피드 출신으로서 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설명합니다. 맞습니다라고 하면서 한국의 조직력이 좋았고 경기를 지배했죠. 가나가 공만 따라다니도록 만들었습니다. 라는 말로 주도적인 축구를 했던 한국을 칭찬했는데 문제는 결정력이에요. 하지만 세트피스 한 방에 달라졌죠. 경기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골을 넣어야지 축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면서 한국의 결정력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점 상황, 특히 세트피스 수비 상황에서의 문제가 이제 분석이 되는데요. 저메인 지나스가 일단은 한국이 세트피스 수비를 할 때 너무 깊이 내려가 있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왼쪽 측면에서 조던 아유가 프리킥 크로스를 올릴 때 페널티 에어리어 바깥 지역으로 박스에 선수 한 명이 도사리고 있고 그쪽까지 라인을 끌어올렸어야 됐다 설명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페널티 에어리어 바깥쪽으로 진을 치고 아예 오프사이드 라인을 쳤다면 위험 지역에서 세컨드 볼이 떨어지고 슈팅을 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메인 지나스는 이렇게 페널티킥을 찰 수 있는 페널티 스팟, 슈팅하기 좋은 위치로 수비수가 몰려있고 공격수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한다면 골키퍼가 대응하기가 어렵다. 이게 바로 이 장면 한국 수비의 문제의 핵심 요인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다시 한번 그래픽을 통해서 조던 아유의 프리킥 크로스가 올라올 때 만약 한국 수비수들이 페널티 에어리어 바깥쪽에 오프사이드 트랩을 치면서 수비를 했다면 물론 뒤에 빠져나가는 그 순간적인 선수의 침투를 놓쳐서 통짜로 내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오프사이드 트랩을 정밀하게 세워서 또 이번 대회에는 반자동 오프사이드의 기술도 있기 때문에 잘 막아낼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거든요. 디디에 드로그바도 공격수 입장에서 이 자리에 수비수들이 이제 진을 치고 있다면 문전에 진을 치고 있을 경우에는 공이 투입됐을 때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찾아온다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세컨드 볼을 따낼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못 넣어도 우당탕탕 하면서 또 흘러나온 공을 빵 쳐내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실제로 이제 살리스 선수가 선제골을 넣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공이 흘러나온 공을 차 넣은 것이었잖아요. 디디에 드로그바는 수비가 이렇게 깊이 내려와 버리면 세컨드 볼에 대한 위험이 있고 나역스 선수 시절에 이렇게 수비를 하다가 골을 내주고 경기를 비겼던 때가 있는데 그 경기에서 교훈을 얻고 그 다음부터는 문전 근거리에서 수비가 진입치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상대가
상대가 오프사이드에 걸리게 하거나 밀어내는 형태로 수비를 했었다. 그리고 이럴 때 라인 컨트롤은 골키퍼가 해줘야 된다고 하면서 디디에 드로그바는 골키퍼가 올라가라라고 얘기해줘야 한다라면서 한국의 수비진이 전체적으로 세트피스 상황에서 정비되지 못했고 규율이 부족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지금 장면 보시면은 예상대로 정용 선수도 그렇고 김민재 선수도 그렇고 아유 선수와 이냐키 윌리엄 선수와 굉장히 힘들게 경합을 했는데 여기서 물론 손에 맞고 떨어지긴 했지만 의도적인 핸드볼이라고 보지 않은 VAR 판정이 내려지기도 했고 흘러나온 공을 살리소가 땅 때려 넣을 때 바로 골대 앞이니까 골키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근거리에서 슈팅할 수 있는 포진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지적을 했는데요. 이 문제는 두 번째 골 장면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저메인 지나스는 두 번째 골 장면에서도 한국 수비 라인의 지속성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수비 라인이 집중력을 갖고 상대 선수들을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리게 만들고 상대 선수들을 밀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오히려 수비수들이 따라 내려오는 상황이 되면서 조금 위험한 지역, 슈팅할 수 있는 지역으로 또 한 번 가나 선수들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들었다. 저메인 지나스는 이렇게 왼쪽 측면으로 공이 빠져나가는 상태에서 안드레 아유가 침투하고 또 쿠두스가 뒤에 들어오는 상태에서 앞으로 아예 쭉 올라가서 안드레 아유의 위쪽까지 올라가서 오프사이드 트랩을 만들었어야 된다. 2야드 정도 올라갔다면 오프사이드에 걸리게 하든지 혹은 센터포드가 아예 문전으로 진입할 수 없게 했을 텐데 이런 그 라인 컨트롤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왼쪽 측면에 많은 공간을 비워두기도 했고 라인을 컨트롤하면서 올라갔다라면은 미드필드 지역이라든지 측면 수비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선수가 늘어날 수 있을 텐데 문전에 상대 선수가 들어오는 것을 걱정하고 또 앞선 턴제 실점 장면처럼 근거리에서의 슈팅을 몸으로라도 막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는지 문전에 골키퍼 앞에 버티고 있다가 결국에는 뒷공간으로 들어오는 쿠두스를 놓치게 된 거예요. 지금도 조던 아유 선수 크로스가 올라온 상태에서 마치 세트피스 상황인 것처럼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고 수비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안드레 아유 선수는 보고 있는데 쿠두스 선수가 오프사이드 위치로 내려갔다가 뒤로 빠져서 다시 들어가는 움직임에 대해서 전혀 대비를 하지 못했어요. 아예 올라가서 정말 슈팅할 수 있는 위치로 침투하고 다시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만약에 뒤로 들어갔다가 다시 침투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골키퍼와 거리를 두고 페널티 에어리어 바깥쪽으로 밀어놨다면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나 선수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한국 수비 라인 최종 라인이 조금 전진한다면 헤더 슈팅을 바로 내주지 않을 수도 있었거든요. 결국엔 이렇게 올라온 크로스 패스를 헤더로 이제 마무리를 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쿠두스의 움직임이 중요했던 게 풀백과 센터백 사이 공간으로 들어갔잖아요. 디디에 드로그바가 공격수 입장에서는 늘 이렇게 풀백과 센터백 사이에서 침투를 하려고 한다. 누가 막아야 될지 혼동시키는 혼란을 만들기 쉬운 방법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정석적인 어떻게 보면 가나의 공격 플레이를 한국 수비수들이 너무나 조금 이제 쉽게 좀 빠뜨렸고 제대로 막지 못했다. 두 번이나 연이어서 이런 크로스 공격에 라인 컨트롤을 못하면서 무너졌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디디에 드로그바는 전반전에 한국이 훨씬 더 풍부한 기록을 만들고 또 좋은 경기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었다라면 효율성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전반전에 14개의 크로스를 했는데 한 골도 넣지 못했고 가나는 두 번의 크로스로 두 골을 넣었다. 한국이 수많은 기회도 만들었고 2대1 패스 상황도 만들었고 경기를 많이 주도한 것 같았지만 효율성이 부족했고 골도 넣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후반전에는 바뀝니다. 저메인 지나스가 한국이 후반전에는 더 효율적으로 경기를 하기 시작했고 후반전에는 전혀 다른 태도로 임했다고 했는데요. 무엇보다 전반전보다 높은 압박, 전방 압박의 성공률이 더 높았다고 하면서 바로 이 장면이죠. 58분 조규성 선수의 만회골이 들어가는 장면인데 손흥민 선수도 앞에 올라가 있고 김진수 선수도 높이 올라와 있고 여기서 이강인 선수까지도 함께 협력 수비를 해주면서 가나가 수비 지역에서 공을 잡았을 때 바로 뺏어내고 공격을 전개했잖아요. 특히 이강인 선수의 압박 후 딜리버리가 너무나 좋았다라고 지나스가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강인의 커트 후 크로스 패스 너무나 예술적이었고 여기에 조규성 선수가 뭐 받아먹은 느낌, 이강인 선수가 차려준 밥상을 잘 먹었다 이런 느낌이라고 봤는데요. 하지만 BBC에 출연한 프리미어리그 레전드들은 조규성 선수의 스트라이커로서의 움직임이 좋다고 했어요. 지금 보시면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살리스 선수의 뒤쪽 중앙 지역에 있다가 확 돌아 들어가는 공간을 침투하는 움직임이 좋았는데 위치 선정 자체가 좋았다고 했습니다. 저메인 지나스는 이 상황에서 조규성 선수의 움직임이 러블리했다라고 했는데요. 공간을 잡아먹었다, 공간을 차지했다, 살리수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움직임이었다고 하면서 보시는 대로 살리수가 조규성 선수가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살리수는 이강인의 크로스를 봐야 되고 조규성의 움직임까지 막아야 하는 상태에서 조규성 선수가 앞으로 잘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뒤로 움직이면서 살리수 선수를 이제 혼동시켰고 뒤로 움직였다가 다시 앞쪽으로 등장하면서 헤더 슈팅을 깔끔하게 연결을 했기 때문에 조규성의 이런 움직임이 너무나 지능적이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저메인 지나스 같은 경우에 이 장면에서 일단 1차적인 문제는 아마티 선수가 이제 센터백으로서 여기 위치에서 조금 더 달려와서 압박을 했어야 된다. 이강인 선수의 크로스를 저지했어야 되는데 바깥에서 좀 멀리서 보고만 있었기 때문에 또 크로스가 쉽게 넘어온 것도 문제였다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어찌 됐거나 크로스를 뭐 놓쳤다고 하더라도 조규성 선수가 공간을 장악했던 이 움직임 자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 어떻게 낙하지점을 포착하는지의 본능적인 부분들이 좋았기 때문에 이 크로스를 골로 연결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했고요. 디디에 드로그바는 아예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윙어가 이렇게 터치라인, 사이드라인에 가까이 붙어 있을 때는 스트라이커가 이제 크로스 패스가 어디로 올지를 미리 파악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스트라이커가 이런 상황에서 생각해야 될 첫 번째 임무이고 첫 번째 미션인데 조규성 선수가 그걸 딱 해냈다라면서 정말 교과서적인 플레이, 스트라이커로서 모범적인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이제 골을 넣을 수 있었다. 사실 뭐 이강인 선수의 크로스도 좋았죠. 무엇보다 공을 따내기도 했지만 조규성 선수가 단순히 그냥 밀어만 넣은 게 아니라 굉장히 영리한 스트라이커로서의 움직임을 했다라고 드로그바가 칭찬을 한 것입니다. 게다가 61분에 두 번째 골까지 나오게 됐는데 이 장면 역시 조규성 선수의 움직임이 또 한 번 좋았어요. 진행자도 드로그바가 말했던 것처럼 이 반대편에서 움직였던 조규성 선수의 움직임이 좋았다고 하는데 나상호 선수가 왼쪽 측면으로 공을 뿌려주면서 경기가 전개되잖아요. 나상호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가 김진수 선수가 이제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왼쪽 사이드라인 쪽으로 빠져나가는 움직임을 보고 스루 패스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김진수 선수가 끝까지 치고 들어가서 크로스 패스 올린 것 조규성 선수가 헤더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조규성 선수가 9번 스트라이커로서 문전 중앙에 자리만 잡고 있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수비수의 시야 뒤쪽으로 나갔다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 보시면 레프트백인 맨디 선수의 뒤쪽에 있잖아요. 살리수가 가운데서 잉여 자원이 되도록 만들고 오히려 이 지역을 침투하지 않고 바깥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치고 들어온 거죠. 게다가 이 과정에서 헤더 슈팅조차 대단했다. 맨디와 살리스의 뒤에서 껑충 뛰어올라서 헤더 슈팅을 했는데 디디에 드로그바가 이 장면에 대해서는 그냥 어메이징했다라고 정말 대단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공을 향해 공격을 해버렸다, 달려들어버렸다, 공을 확실하게 이제 쟁취했다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 장면 역시 아마티의 수비가 좀 아쉬웠다고 얘기를 했어요. 김진수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크로스할 때 아마티가 더 가까이 따라가서 수비를 했어야 되는데 역시나 크로스가 올라올 때 바라만 보고 있었다. 아마티의 수비가 좋지 않았다는 점 지적을 했고요. 한국의 첫 번째 골에 이어 두 번째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수비수들은 공만 보고 있었다. 왜냐? 조규성 선수가 수비수의 시야 바깥에서 돌아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서 달려 들어왔기 때문에 조규성 선수가 우위를 점할 수 있었고 또 조규성 선수의 헤더 슈팅은 그냥 뿜! 달려 들어와서 그냥 해결해버렸다. 드로그바가 또 한 번 이 조규성 선수의 호쾌한 헤더 슈팅에 대해서 스트라이커의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플레이였다. 좋은 움직임이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2대2가 된 장면 이후에는 가나가 또 한 번 힘을 냈고 가나의 공격이 벼락 같았는데요. 디디에 드로그바가 아무래도 이제 아프리카의 축구 레전드다 보니까 가나가 이렇게 두 골을 짧은 시간에 내주고 다시 공격했던 에너지가 좋았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왼쪽 측면에서 이제 맨디 선수가 오버래핑에 들어갈 때 좋은 스루 패스가 들어갔고 이 스루 패스를 컷백으로 내줬을 때 이냐키 윌리엄스가 원래 슈팅을 하려고 했는데 헛발질을 하면서 흘러나온 공을 쿠두스가 받아서 마무리했던 그런 골이었는데요. 이 장면에 대해서는 한국의 수비를 조금 지적을 했어요. 김진수 선수가 쿠두스의 침투를 분명히 시야에서 파악하고 있고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한국 선수 4-5명이 박스 안으로 함께 따라 내려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슈팅을 허용했다. 윌리엄스가 이제 헛발질을 하면서 이제 오히려 쿠두스에게 정확하게 연결이 됐고 이 상황에서 김진수 선수가 충분히 이제 쿠두스를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쿠두스를 좀 혼자 내버려둔 장면들, 거리를 벌리게 됐고 쿠두스가 편안하게 슈팅을 하게 됐고 이 슈팅조차도 본인이 간격을 만들다 보니까 제대로 커버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지적을 했는데요. 쿠두스가 잘한 부분도 있다고 했어요. 쿠두스 선수가 정확하게 왼발을 마무리했다. 사실 이렇게 공이 왔을 때 강하게 때려야 되냐 정확하게 때려야 되냐 고민하다가 골키퍼 정면으로 막히거나 골대를 벗어나는 슈팅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메인 지나스는 쿠두스가 여기서 굉장히 차분하게 정확하게 마무리 슈팅을 했다면서 결코 이제 쉽지 않은 상황, 무엇보다 두 골을 앞서다가 2대2가 됐을 때에 심리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에 결승골을 넣은 가나의 마지막 집중력에 대해서 높이 칭찬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의 수비가 아쉬운 점들도 많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평가했고 또 아쉽다고 생각했던 9번 공격수 자리에 조규성이라는 정말 새로운 대들보가 등장한 것에 대해서 세계적인 스트라이커, 역사적인 스트라이커 드로그바의 찬사를 받을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 조규성 선수의 발견은 분명히 우리가 앞으로를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직 한국이 16강 진출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 시간으로 12월 3일 토요일 0시에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16강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포르투갈과 우루과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다양한 경우의 수가 생길 수가 있는데 어찌됐거나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겨야 하고 또 최대한 많은 골차로 이긴다면 16강을 이룰 수 있는 자력의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우리 대표팀 멋진 경기 1, 2차전 해왔던 만큼 포르투갈이라고 무서울 거 없습니다. 가나도 포르투갈과 접전을 벌인 팀이고 또 우루과이와 포르투갈의 전력 차이도 크지 않다고 봤을 때 우리가 포르투갈을 못 이기라는 법이 없죠. 1차전 우루과이전에 드러났던 결정력의 문제를 2차전 가나와의 경기는 해결했잖아요. 다시 드러난 2차전 가나와의 경기 수비적인 문제까지 해결해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포르투갈과의 경기를 치를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한준TV는 포르투갈과의 경기에 대한 현장 반응과 독점 정보들 다양한 여러분들이 궁금한 소식들을 준비할 테니까요.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카타르 월드컵 소식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